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왕상한입니다. 오늘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짚어보고 우리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토론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윤덕민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운대학교 신상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 강준영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최종건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시 주석의 우리나라 방문,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북한보다도 먼저 방한을 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원장님,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진핑 주석께서 우리 언론에게 많은 기고문을 보낸 게 있었는데요. 그 공통적인 하나의 우리 속담을 인용했었습니다. 센 입으로는 이웃을 사고 천냥으로는 죄송합니다. 센 입으로는 집을 사고 천냥으로 이웃을 산다라는 그런 속담이었는데요. 긴장하셨나 봅니다. 네, 그러네요. 네, 바로 아마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온 목적은 우리 이웃 한국의 마음을 사러 왔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천냥으로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면 이번에 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본다면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의 마음을 사로잡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관계의 어떤 공고한 긴밀화를 말해주는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네, 신 교수님.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한중 관계가 성숙 단계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동 성명문에서도 이 성숙된 한중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향해 나가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한중 관계가 질적으로 또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중국은 지도자가 새로 선출되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전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북한을 방문하기 이전에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이죠. 중국의 기존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 최초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작년 이 10월 말에 대외 이 주변 외교 공작 좌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중국의 7명 최고 지도부가 모두 모여서 중국이 이 대외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라는 그런 논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중국의 이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주변국 중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의 대외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이 국가로 부상이 됐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은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모습을 주변국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강 교수님, 일본이 상당히 불편해할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히 한중 정상회담 자체가 서로의 추구하는 목표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경제적인 면에서의 성과, 그 다음에 일본 우경화 또는 집단자위권 이런 문제에 대한 한국과의 공동 대응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중국이 좀 진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여기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일본의 우경화 문제, 여기에 공동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공동성명이나 이런 데는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 주석께서 서울대학교 방문해서 연설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역사의 피해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와서 하고 싶은 말을 사실은 다 한 겁니다.
일본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연일 성토를 하고 있죠. 자꾸 정치 외교 문제화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일본을 중국과 회담하면서 직접적으로 자극하기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직접 담아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속 합의서에 공동으로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기로 했고, 중국도 전범 사료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문제를 계속 노출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고, 일본도 그 부분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또 한 나라가 미국일 것 같은데요, 조 교수님. 사실 한중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마주보고 회담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사고 속에서 누구를 더 고려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고, 우리 역시 미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그런 흔적들이 우리 말씀 나누겠지만은 정상회담의 합의서 부속서에 이렇게 많이 남겨져 있는 것 같고요. 요것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참 중요해졌구나라는 인식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북한보다 우리를 먼저 방문한 것은 그야말로 국민 체감적 중국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자 하는 공공외교를 상당히 실행했다는 것이죠. 즉, 국가 주석이 와서 여기서 정상회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모든 메시지를 대한민국 사회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모습들은 예전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글쎄요, 이제 흔히 좀 우리 언론 논조를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 두 개의 태양이 있는데, 이제 어느 쪽을 잘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잘못 선택하면 우리가 격동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그런 컬럼들도 요즘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이 정세를 잘 봐야 되는데요. 물론 20세기적인 요소, 지정학의 귀환이라 그럴까요? 힘의 정치의 논리들이 이 지역에서 상당히 팽배한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이 상당히 그런 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핵심 이익 분야를 넓히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일본이 적극적 평화주의라 그래서 보통 국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미국은 재균형 정책이라 그래서 흔히 20세기에 유행했던 세력 균형이라는 그런 정치의 요소도 있지만 21세기적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가 되고 있고요. 사실 미국의 모든 생산 기지가 대부분이 다 중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은 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근데 그런 선택을 사실상 강요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유롭게도 말씀해 봐 주실까요? 강요를 충분히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 선택을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사실 최 교수님이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처지도 그렇게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미국으로부터도 계속 견제를 받고 있고, 일본과 조어도를 놓고 계속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평소에 그래도 다루기가 괜찮았던 북한마저 일본과 친밀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그냥 놔두다 보면 이 자기네들의 연결고리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한테 전술적으로 역사라는 매개를 통해, 역사공조라는 매개를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몸값이 좀 올라간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도 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 이게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우리 공동성명에 일본 문제를 적시하지 않은 것도 어느 날 중국과 일본이 악수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말 가운데서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간에서 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이제 한국도 과거보다는 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 듯한 모습을 우리가 연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택이란 용어 대신 스스로 우리가 이익 확보라는 이익 최대라는 용어를 쓰면 이 문제는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은 즉 한국의 안정적 경제 성장은 중국의 꾸준한 경제 성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즉 한중 교육 규모가 우리나라 무역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간 무역 수지 400억 불 이상의 흑자를 벌고 있는데 한중 간의 무역 수지만 보면 우리가 600억 불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즉 한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의 안정적 경제 유지 없이는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소위 우리가 동반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군사적인 문제, 특히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 지역이 지금 결여되고 있는 다자협력 체계가 있는데 그중에 그나마 활동 그리고 작동이 잘 됐었던 육자회담을 강력히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후원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이므로 이 역시 우리에게 상당히 이익이 부합된다고 할 수 있죠. 즉 동맹은 동맹이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이의 이웃이라고 하는 중국과의 동반자적 협력적 관계는 상당히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여서 소위 미국이냐 중국이냐라고 하는 진영 논리를 우리 스스로가 생산해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 중국과 미국은 이 한반도 동북아시아에서 서로가 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미국의 부통령 또 올 이 4월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 왔을 때도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는 그 미국이 가장 중요한 나라다라는 강조했고 또 금년 5월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는 한국은 중국과 이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또 중국은 한국을 선택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동북아 질서 또 한반도 질서의 변환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있고 한국을 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 간에는 한반도에 있어서도 방금 최정권 교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이랄지 또 한반도에 있어서 이제 환경 오염 방지, 재난 협력이랄지, 또 이 경제 발전, 공동으로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한국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측면도 있지만 협력하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서 공동으로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슈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일단 그 북한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죠. 사실 북한의 그 핵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인데 육자회담 재개 가능성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 북핵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려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시진핑 주석이 여태까지의 중국 지도자와는 달리 평양과의 교류 없이 먼저 한국을 방문했다라는 것이 하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처음으로 취임하기 직전이었죠. 작년 그 춘절 중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북한이 이제 그 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미사일을 쏘고 하면서 상당히 그 시진핑 주석으로는 외교적 시련을 안겨주는 그런 태도를 북한이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중국과 북한 사이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이 파이프 역할을 하던 장성택을 처형함으로써 중국 지도부의 어떤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경우에는 이제 패스를 해서 먼저 한국을 오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만 지금 분명하게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공동 성명에도 있다시피 한반도에 있어서 핵무기 개발에 결탄코 반대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있었던 정상회담은 심각한 우려였는데 한 걸음 더 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를 북핵 불용의 메시지를 이번에 중국 측에서 발신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북한은 중국은 육자회담의 어떤 호스트 국가로서 주체 국가로서 항상 육자회담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과 중국도 여러 가지 미국, 일본과의 그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이번 공동성명이 하나의 눈여겨볼 대목은 육자회담의 어떤 조건을 우리가 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처음으로 중국이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태까지는 무조건 육자회담을 열자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었다면 이번 공동성명은 어느 정도 그러한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점도 공동성명에 명기하고 있다라는 네. 점이죠. 그만큼 중국의 입장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강도를 높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원치 않았었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북한의 어떤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육자회담을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9.19 공동성명에 이르기까지 어떤 공식적 문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지칭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이끌어나겠다라는 국제사회의 하나의 네. 의지를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별도의 그런 다른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생각되고 단지 공동성명을 보면 한반도에 있어서 핵무기 개발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본다면 메시지는 분명하게 북한을 네.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중국의 전통적 대북 입지는 여전히 유효했고 또 그들의 견지는 우리가 원했던 것만큼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잘 알려 있다시피 우리 정부는 중국에게 북한을 꼭 명시하길 바랬고요. 그다음에 핵무기 개발 포기하라고 했었고 그것은 우리 한중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에서 우리 대통령은 북한이란 용어를 썼지만 시 주석은 한반도란 용어를 썼기 때문에 여전히 온도차는 있고요. 더군다나 육자회담의 조건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원장님께서 지적하시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했던 소위 명시적인 것만큼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충의 결과인 것이죠. 단 우리가 원했던 만큼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세하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은 한국 측의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절충해서 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분명하게 북핵 해결에 대한 온도차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읽은 한국말로 대통령께서 읽은 기자회견문과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읽은 중국어로 읽은 기자회견문이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은 에둘러서 넘어가고 자신들은 육자회담에 상당한 폭을 할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조건을 창조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그건 공동성명에 명시가 돼 있고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관련 당사국들이 합의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우리의 입장을 안 받아들인 거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자극하기 싫은 거죠. 중국 입장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워딩은 그런 정도인데 더 중요한 것은 공동성명이라든가 이런 데 안 나오는 양국 정상 간의 대화에서는 네. 저는 충분히 그러한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었을 거다. 다만 표면적으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을 바꾼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중국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사 공동성명에 그런 부분이 표현이 됐고 그게 기자 발표문에 좀 다르게 표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몇 번 만나고 또 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데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로는 이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100% 얻어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60점 정도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이 북한 핵 문제를 보는 이 시각, 또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이제 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한반도의 이 냉전 구조가 존속되기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100% 네. 만족할 만한 해답은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 성명문을 통해서 한반도의 핵무기 개발을 확고하게 반대한다라는 이 문구를 넣었다는 것은 또 이것을 한국만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양측이 확고하게 반대한다라는 그런 이제 문구를 넣은 것만 해도 중국의 입장을 감안해 볼 때 어느 정도는 네. 점수를 줄 수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다른 문제와 연관해서 볼 때는 예를 들자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일본의 자위권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에게 좀 많이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 문제를 좀 가보도록 하죠. 예,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큰 뜻은 다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60점은 좀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10년 전과 5년 전과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굉장한 변화가 중국 내부에 있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례를 들어도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잘 됐다라는 한중 정상회담에 있어서 당시에 나왔던 문구를 보면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불용하는 입장, 절대 반대한다라는 얘기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상당한 그런 중국 내부의 변화로 우리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표현은 상당히 중립적인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가 비교했을 때 육자회담에서도 조건이 달렸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어떤 조건 없는 그런 육자회담의 재개를 중국 측 입장이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는 이 정도 변화했다라는 것은 중국이 상당 부분 우리 입장을 이제 수용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먼저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들리지 않고 또 북한 측 인사를 만나지 않고 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변화가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북한의 모습을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은 전혀 그 사인을 보내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온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의 저와 같은 북한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려볼까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우리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부분인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하고 앉아서 회담한다는 것 자체가 격이 안 맞죠. 더군다나 아직 김정은이가 북평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2년간의 김정은의 정책적 행보가 상당히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했던 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능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서 6차 회담에 관련된 정책적 혹은 전략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도 재차 확인했었지만 소위 플러스 알파론이라는 것을 거론합니다. 즉, 이 6차 회담을 재개하려면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천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IAEA 다시 복귀시키고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고만하고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해야 육자회담을 재개한다라고 한미는 확인하였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속히 재개라고 하고 조속히 재개의 입장에서는 소위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를 직접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논리는 제 생각엔 중국이 여전히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계속 하겠다라는 것이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소위 그런 메시지를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 넣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중 관계는 부침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육자회담 관련에 있어서는 제 생각엔 소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소위 스폰서, 협력자 역할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 교수님께서는 조만간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의 방중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제 생각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외부 세계가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이러한 일련의 외교적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적다라고 늘 주장하지만 사실상 북한의 입장에서도 중국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소위 북중 관계는 여전히 공고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김정은이라는 지도자는 그 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른 지도자이기 때문에 소위 김정은 역시도 중국에게 많은 숙제를 해줘야 됩니다. 즉 정책적 안정성 그리고 대외 신용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선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뭐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한미동맹 우리의 그 기본 입장이 있고 북한과 중국 관계도 기본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한 발짝씩 나가는 것도 저는 굉장한 진전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그런 그 정도 말이라도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전보다 저는 충분히 그 가치를 부여하고 싶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김정은 지도 체제가 중국말을 잘 안 듣고 있고 사실 김정은 개인으로 보면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할아버지 아버지 때의 중국과 가까웠던 관계를 왜 내가 또 다 덮어쓰고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일본하고도 하고 러시아하고도 하고 나의 지평을 넓히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중국은 그런 면을 보지만 그래도 이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북한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뭐 북한의 핵포기라든가 4차 핵실험 반대라든가 이런 거를 적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나온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이미 상당히 그 진일보 발전한 거다라고 일단 평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기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중국으로서는 김정일이 사망한 뒤에 북중 관계를 다시금 재조정하고 재구축할 필요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게 조만간 이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요청을 했고, 그런데 다만 중국이 북한에게 그 전제 조건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라는 이 보장을 요구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핵 보유를 헌법에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중국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김정은의 조기 중국 방문은 어렵다고 이 시진핑 주석이 아마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진핑은 계속해서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지속적으로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그 서울을 우선적으로 방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북한에 대한 이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본다면 북한이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에 중국은 북한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고 압박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북한은 중국의 말도 듣지 않았고 그 결과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부터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전환됐습니다. 북한을 배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중국의 정책이 전환됐다는 것이죠. 이런 그 사례를 놓고 중국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상실될 수 있다.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압박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현실적인 제약에 놓여 있다. 뭐 이런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윤 원장님께 제가 우리 이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그 점수를 매기면서 제가 이제 너무 낮은 점수를 아마 매긴 것 같은데 아마 학생들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하다 보면 너무 짜게 평가해서 아마 제가 그런 것 같은데요. 60점은 너무 좀 낮은 것 같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 A학점은 주기는 어렵지만 한 B학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북중 문제는 그 정도로 짚고요. 사실 우리가 오늘 짚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일본과의 관계를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한중 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최근에 그 중국의 행보를 보면 그 전범들의 그 자술서라고 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공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외교적으로 주는 의미가 상당히 또 클 것도 같은데 일본의 우경화, 집단적 자위권, 역사 왜곡, 또 이 군비 확장에 대한 움직임, 이에 대한 한중 간의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로 보십니까? 그 역사 문제가 되면 과거사 문제가 되면 저는 한중이 공동의 그 과제와 화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은 그 시진핑 주석이 그 서울대학에서도 그 연설을 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11명에 달하는 위인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위인들이 전부 이 항일 하던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안중근, 김구에 이르기까지 이 항일의 그런 영웅들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이 일본과 맞서서 싸웠던 장군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의 그런 공동의 어떤 공감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과거사에 대한 퇴행적 행보를 보일 때마다 한중이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베가 하고 있는 두 가지의 수정주의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의 수정주의고 하나는 어떤 국방 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수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역사적 수정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안보적 수정주의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 자체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사안이고요.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에 사실상 우리가 한국 전쟁 당시에 부산 교두보를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살아남았던 것은 일본 내에 있는 기지들을 활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한미군의 그런 병참 능력과 후원 세력이 들어옴으로써 저희가 한국 방해에 성공을 했던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내에 있는 기지를 우리가 원활히 사용하는 문제는 우리의 어떤 안전과 관련된 직결되는 문제인데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그런 한반도 방위에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플러스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명칭 아래 군사력을 자유롭게 해외에 투사할 수 있게끔 한다.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떤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일본의 평화헌법과 또는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움직인다면 사실상 우리한테 크게 그렇게 나쁜 것은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자유대가 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단지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같이 어떤 같은 입장을 가지고 동조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미국과의 관련된 문제 또는 우리의 스스로의 한국 방위를 위한 안보 메커니즘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이 문제는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수정주의, 역사 문제와 안보 정책인데요. 저는 이거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사에 관한 것들은 그들이 사용했던 군사 정책 때문에 소위 전범 국가가 된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자신들이 저질렀던 전범에 대한 소위 반성이 독일 스타일의 반성 없이 이것을 정당화하는 모습, 그와 더불어 이것을 집단적 자위권으로 일종의 그 형상화시켜서 그리고 무기를 수출할 수 있고 어디든지 전력을 투사할 수 있다면, 즉 반성 없는 군사력 사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특히나 이러한 일련의 그들의 소위 우경화, 그다음에 우경화 정책들이 미국의 지지와 허가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보의 근간이라고 하는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 즉 미국과 일본의 이익 때문에 역사 문제조차도, 즉 우리 정체성 문제조차도 부정되거나 혹은 양보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란해지고 다시 한번 그 외부의 변화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특히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에 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역사적 정책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들이 소위 미국과 일본이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의 문제는 좀 참아라 혹은 뭐 양호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로서는 정서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중국이 상당히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 집단적 자위권의 맹점은요.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한반도의 유사시에 즉 주한미군이 공격받을 경우 즉 주한미군이 한국 내에서 공격을 받으면 그 사실 전쟁 상황이거든요. 그때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우리 영토 영해로 소위 자위권을 발동해서 들어올 수 있다면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지금 우리의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전시 상황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일본이 자위권을 스스로 그렇게 발동하는 상황에서 즉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국민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보낼 경우 우리는 막을 현실적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요런 부분들은 특히 역사적 정체성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확실히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한일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 위에서 이제 중국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중국과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공조를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스스로 우려하는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되거나 너무 많이 우리가 앞서서 우려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우리를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위 정치성에 관한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천명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난 2년, 소위 2년에서 3년 아베 2기가 들어나부터 우리의 한계선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즉 고노다마 수정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들은 수정은 하지 않았지만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상당히 완고한 입장을 벌였다가 이제는 암묵적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에 대해서 규탄을 하긴 했지만 이 선언적 규탄에 머물습니다. 즉, 근데 그 이면에서는 한미동맹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항상 우리가 봉착하는 건데요. 이 역사에 관한 문제, 특히 이것은 우리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성에 관한 문제이고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영토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중 간의 어떤 그 관계가 일본에 대해서만큼 좀 더 강경하게 돈독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떨 필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중국과 공조를 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데 그럼 일본과의 대응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본과의 대응에 있어서 지금 뭐 한미 동맹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단순한 그 시각인 근데 거고요. 그게 핵심 아닌가요? 근데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 우리가 미국 때문에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대적으로 중국이 그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럼 우리가 중국의 그런 대외 정책이라든가 중국의 안보 정책이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들과 협력이 가능하냐 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2010년에는 힘의 외교를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제 혼자서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중국과 상대에 있던 소국들이 미국을 찾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중미 대결 구도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네. 최근에는 중국이 이 시스템화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 그 아시아 신뢰구축회의 같은 데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이 하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월드뱅크나 ADB에 이렇게 경사되지 말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만들 테니까 여기로 들어와라. 네. 이제 이런 그 모습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나 우리의 뭐 동북아 평화구상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중국이 일본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을 견제하는 이 소용돌이에 우리가 잘못하면 크게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윤 원장님이 정교하게 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깊게 해서 가야 되는 거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은 공조하고 어느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위안부 문제는 전쟁 상태에서의 소위 그 인권의 문제다.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도 피해자고 중국도 피해자지만 굳이 일본을 자극하면서 공조를 해서 몰아붙일 상황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예.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아까 최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미국이 어떤 일본의 그런 역할을 좀 부추기고 있다, 수정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야스군이라는 곳은 귀축 미영이 아시아를 완전히 먹으려다가 일본이 성전을 해서 네. 이긴 전쟁이다라는 것을 미화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야스쿠니의 대상은 사실 가장 야스쿠니를 싫어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쇼킹하고 테러블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압박을 가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외교도 주요했지만 미국의 외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하여금 그 아베로 하여금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 고노다마와 그 무라야마 담을 수정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계승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칼질을 해서 흠집을 내서 그렇게 우리한테 넘겨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승을 하게 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또 국제사회의 같은 공조를 가지고 외교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이 국제법 유엔 헌장에서도 인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샌프란시스코의 강화 조약, 심지어는 소련과 일본 사이의 공동 조약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 영역에 있어서의 이 집단자위권이,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나 주일 미군이 공격을 받아서 일본이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자기네가 반격할 수 있는 거라니 집단자위권인데 한반도 영역에 있어서의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미 미국, 일본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허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점을 이미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제가 잠깐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오늘의 토론이 일본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네네. 중국과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될지 쪽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좀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한 우리 최대의 그 교역 대상이고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네. 집단적 자유권에 대해서. 그러나 네. 이제 그 일본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그 역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중국과 협력할 분야가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방위를 위한 네트워크와 관련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걸 보정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생각하면서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좀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지금 이게 한중 관계에서 중국이 우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위 우리가 부담될 정도로 이렇게 잘하는 이유는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고요. 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상당히 서포트를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4월 20일 날 우리 한미 정상회담 했지만 그 몇 주 전에 4월 7일 날 미 국방부 장관이 일본에 방문해서 집단적 자위권 쌍수 들고 환영했고요. 그리고 모든 무기 체계하고 그다음에 군수에 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협력하자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 하락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대적 부상이 상당히 급속하고요. 네. 더군다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조야에서 있는 소위 미국 동맹, 미일 동맹 소위 신용론에 대해서 그러면 조도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소위 비판론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세게 지지를 해줍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일본은 어려운 미국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할지언정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우리에게 상당히 강력하게 접근하는 것이어서 제 주장은 그러면 역사적 문제, 즉 일본이 했던 전범 국가의 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 상태, 그리고 정당화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한중 공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미국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소위 네. 의지가 대단하구나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요. 네. 그럼 한중 간의 공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야 할까요? 물론 지금 첫 단추를 분명히 잘 끼웠습니다. 그래서 위안부에 관해서는 공동 연구한다고 했고요. 예. 또 특별 오찬 때는 소위 구두로 서로 협의했고요. 즉 이러한 메시지를 자꾸 던짐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일본과 미국이 건들면, 소위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건들면 우린 중국하고 더 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미국의 입장에서도 역사 문제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 그 자체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네. 제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번에 원하고 위안화 직거래하는 것도 되었지만 그러면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의 그 집단적 자유권에 대한 것을 공동 성명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려한다는 내용을 외교수석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이 이번에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일본이 1945년 패전한 뒤에 거의 70년 만에 해외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이 일본으로부터 심대한 피해를 당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이 정책 변화에 대해서 단호한 그런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의 어떤 협조하에 또 지원하에 일본이 자유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미국과 과도하게 거리를 두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고 그런 측면에서 한중 간에 일본의 이러한 정책 변화에 네. 대해서 강하게 공조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동성명에는 이런 문구를 담지 않았죠. 다만 이것을 우리 외교안보수석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구두로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 향후의 한중일 관계 또 향후의 이 한일 관계를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의
대응으로 이렇게 예. 볼 수 있지 않을까 토론해 이렇게 볼까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한 가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과거에 이제 브레진스키 교수가 쓴 책이 하나 있죠. 그랜드 체스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그 책을 보면 한국은 언젠가는 중국 쪽으로 갈 것이다. 중국의 영역화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의 미국의 학자들의 눈에 보면은 한국이 지나치게 이제 중국에 접근하고 결국 중국과 한미동맹은 해소되고 중국 쪽으로 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 학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더더군다나 최근에 보면 이제 일본 쪽에서 상당 부분 일본의 어떤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를 보면 이제 한국은 이게 틀림없이 중국과 손을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너희들 한국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잘해줄 필요 없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경향들을 왕왕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중국과 완전히 손을 잡고 미국과 등을 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미국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미국이야말로 지금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저는 결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우리가 중국과 연대해서 해야 될 분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역사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가 중국과 연대해서 일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 건가? 오히려 저는 일본 내부에 훨씬 더 많은 일반 사람들의 반발만 일으키고 더 한일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 뭐 아베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합리적 정권을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본도 시민사회가 있고 다원적 사회이기 때문에 아베의 이런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한일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좋지 중국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마이너스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공조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일본의 강력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게 역사와 안보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같이 처리해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본다면 한중의 이런 그 역사 공조가 장기적으로 한중 간의 어떤 안보 이런 쪽으로 이게 이전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가정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좀 떨어져 나와서 중국 쪽으로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중국은 과연 믿을 수 있는 대상인가? 네. 이제 이 점을 제가 조금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결국 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그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외교 수석의 말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 목소리로 우려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이게 결과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고 있는 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떨까라는 문제죠. 이 부분에 관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도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적 자위권 문제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에 그거를 통한 한중 간의 공조가 집단적 자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저는 이것이 완전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중 간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입장 표명이 한미 간의 동맹에 있어서 또는 한미일 간의 동맹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문제죠. 예,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공조 체제 이 체제의 근본적인 근간을 흔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역사적 피해 의식, 역사적인 실질적인 피해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구조는 또 약간 다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뒤에 뭐 미국도 공격하고 이런 거와 다 연결이 돼서 이게 다 와야 되는 것 아니냐. 또는 한국을 한미를 공조해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빼내서 중국과 가까워지면은 이 문제가 흐트러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을 전략적으로 다 해야 되고 다른 미국도 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확산이 될 만큼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중국과 공조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 건 예. 좋지만 그걸 가지고 공격은 예. 하지 말자는 거죠. 원장님 조금 다른 생각이신 것 예, 같아요. 아니,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인데 일본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셈이죠. 헌법 구조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의 입장이 어떨 거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이 갖고 있는 평화헌법, 그 다음에 전수방위라는 전적으로 수용한다라는 그런 자신의 덕트린, 그리고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투명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지역과 한반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답변은 사실 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집단적 자위권에 있어서 궁금한 대목은 그거죠. 한중 간에 어떻게 보면 긴밀한 공조처럼 보이는 이번에 외교수석의 말씀이 한미 간의 관계에 조금 묘한 그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에 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에 대한 원장님의 즉답은 안 나오시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수석께서 정확한 그 워딩이 진짜 시진핑 주석과 우리 대통령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스탠스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평화헌법의 틀 속에서 투명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대놓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최 교수님.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소위 우리가 1년에 관찰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이런 것들 때문에 한중 간의 관계는 좀 더 공조가 더 강화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한미 동맹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에서의 존재적 목적은 대북 억제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한미일 삼각 협력은요, 일종의 유기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소위 대북 억제하자는 것이지, 소위 중국을 소위 견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소위 중국을 소위 가상의 적국으로조차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 중국과 너무 가깝게 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던 날 한미일 공조를 깬 것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를 네 가지 중을 풀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납북자 문제 때문에. 즉 일본이 잘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요. 집단적 자위권이 됐던 미일 동맹 강화든 간에요. 그들의 이익을 하나하나 챙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미국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한미일 공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좀 과도하게 확장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북한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적입니다. 그러나 동반자이기도 하죠. 협력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 이웃인데 요것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선 소위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군사적 위협도 분명히 위협이지만 우리 역사에 대한 위협,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웃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 미국과의 관계를 좀 옮겨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 문제도 그렇고, 또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그 MD, 그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국 참여 문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또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 말씀하시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인가요? 지금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어떤 이 세계적인 글로벌한 차원에 있어서의 주도력에 대해서는 도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아시아 지역, 자기가 속한 이 지역 내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자기가 가져야겠다라는 식의 최소한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실크로드 구상이랄지 신안보 구상,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AIIB인가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이르는 예. 그런 구상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어서의 어떤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점은 분명히 중국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은 지금까지 어떤 9.11 테러 이후에 많은 힘을 중동에게 투자하면서 이제 많이 그 힘이 좀 쇠퇴하면서 지금 좀 비축하는 단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웨스트 포인트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꼭 보면 30여 년 전에 닉슨 덕트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할 것을 방어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알아서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셈이죠. 그렇게 되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일정 부분 공백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을 중국이 치고 들어오고 있고 아베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명칭하에서 보통 국가화되는 그런 양상이 일어나고 있고 푸틴은 국동에서 통해서 남하하고 있고 이런 양상이 현재 격동의 동아시아를 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양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 뭐 구한말 시대의 한국이 아니라 지금은 뭐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가 됐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한국과 손을 잡지 않고서는 이 지역의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대통령도 그렇고 흔히 얘기한 참 오펜시브라고 그러죠. 매력 공세를 통해서 한국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국이 하고자 하는 그 인프라 투자은행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게 옳습니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희한테 이익이 되는 분야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네. 우리 통일 문제와 생각했을 때, 북한의 어떤 통일 비용과 생각했을 때는 들어가기 필요하다. 네네, 그런 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직 설익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던 ADB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대체하는 것이 될 것인지 아니면 차찬송의 태풍으로 끝날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로서도 지금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때까지는 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그건 뭐 저는 미사일 방어 체제는 들어가야 된다는 그 입장을 소신으로 갖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두 가지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 3월 25일 날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의 끌려 들어가다시피 했는데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미일이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미사일 방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소위 오바마 대통령 오른팔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의 리포트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같이 농구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국의 대사로 내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MD의 소위 MD 홍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 지난달에 미국에서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통과가 되는데 1234항에 보면 소위 국방부 장관은 6개월 이내에 한국, 일본하고 협의해서 MD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보고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합참차장, 그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여기다가 한국에다가 MD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MD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한국형 MD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MD는 즉 미국형 MD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미사일을 격추시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반도 전자 관계는 상당히 중심이 짧아서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또 이거 하나, 만약 그쪽으로 미국형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에게 미사일을 발사할 의지와 의도가 없는 중국을 가상으로 쏠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정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불편하겠죠. 불편할 수 있죠. 제가 듣기로는 소위 이것을 중국에서는 한중 관계의 레드라인, 한계선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도 들었고요. 즉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한미 동맹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북 억제를 위한 것이면 그 존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안보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걸 확장을 해서 우리와 교육을 4분의 1 이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흑자를 하고 있는 중국을 가상의 적국으로 만드는 거라면 그러면 상당히 우리는 그러면 동맹이 우리의 이익을 서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도 우리 최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중국은 이 미국이 추진하는 MD 시스템을 중국의 핵무력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한 200~300여 개의 핵탄두, 또 20여 개의 전략핵 미사일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은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정식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히게 될 경우에는 한중 간의 관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연초부터 통일 대박론을 말씀하시고 통일을 상정하는 그런 이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서독의 통일을 우리가 고려해 보더라도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중국과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로 변화가 된다면 네. 이 통일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이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예. 그리고 적어도 중국의 이 적극적인 반대는 우리가 없애야 네. 이제 통일이 가능한데, 미래 우리 한국의 어떤 이 생존, 또 예. 이 평화 통일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미국과 일본이 예.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사일 시스템에 가입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사실 한중 간의 관계가 한미 간의 관계에서 상당히 뭐랄까 논점이 되리라고 보여지는 것은 경제는 인프라 투자등이 될 것 같고, 이 국방 문제, 안보 문제는 바로 이 MD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린 질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강 교수님. AIIB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분의 50% 이상을 혼자 갖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그렇다면 한국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더 그게 구체화된 다음에 돼야 될 것 같고요. MD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두 분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부 동의하는 면이 있고요. 다만 그러면 그거를 안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받는 거꾸로 지금 이제 아까 최 교수님은 그게 한미동맹을 깨고 한국의 이익을 혹시 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하고 충분히 저는 할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설득이 돼서 안 하면 안 하고 이러이러해서 해야 된다면은 그건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고 안 하고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들어오면 중국이 이렇게 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거를 해서 얻는 이익과 하지 않아서 얻는 이익을 비교를 한 다음에 그 이익의 비교는 여러 가지 층차가 있겠죠. 경제적 문제도 있을 거고 정치 외교적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지 말고 목소리를 좀 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크에서든 미국과 얘기를 해서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교수님은 MD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라면 예. 하는 것이 더 예.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비핵 국가입니다. 그죠? 저희는 비핵 국가인데 억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주변 국가들은 다 핵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도 갖고 있고 중국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억제력을 갖고 있죠? 지금은 미국의 핵우산을 가지고 억제하는데, 핵우산은 공격형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핵우산이 지금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미 본토에 밖에 없어요. 핵무기라는 게.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방어적인 억제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MD입니다. MD는 공격형 무기가 아닙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것이지 쏴서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고요. 글쎄요, 중국을 겨냥한다고 보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MD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KMD 아닙니까? KMD라 그러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상정하는 건 스커드 계열 미사일입니다. 5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KMD이고, 그 이상 날아가는 노동 미사일이나 다른 것들은 다 일본과 미국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막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거기 아주 굉장한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뭐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KMD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면요, 북한은 그 다음에 노동 미사일을 굉장히 높이 쏴가지고요, 직각으로 쏴서 떨어뜨립니다. 그럼 굉장히 빠른 종말 속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거리의 KMDA들은 전혀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미사일들, 고고도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은 사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비행장이랄지 이런 군사시설에 있어서 그 정도의 노동형 미사일들을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드 스타일의 그것이 꼭 미국 사드가 아니라도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동맹입니다. 미군이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데 주한미군이 말하자면 억제력의 커버가 안 되는 MD의 커버가 안 되는 곳에 병력을 둘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만약에 우리가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 미군이 MD의 방어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좀 공격형이 아니라 방어형인데 중국은 왜 그렇게 민감할까요? 그것은 소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요. 이게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날아오는 총알을 내가 총으로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쏘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언제 어떠한 그 형태로 날아갈 것이냐하고 탐지한 다음에 지도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맞췄는지 안 맞는지 식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아오는 것을 맞췄기 때문에 가상의 적국은 다시 한번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군사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고고도로 날 경우에는 즉 우리나라는 종심축이 짧아서 지금 이지스함 같은 것들이 오키나와까지 내려가서 탐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에 지금 가지고 있는 세종대왕급의 이지스함들이 오키나와 가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오키나와까지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기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MD 체제를 참여한다는 의미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본 스타일로 참여하는 것이어서 같이 개발하고 그 네트워크 유지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우리는 안 하겠는데 주한미군이 여기다 갖다 놓는 MD 체제가 있는데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10몇 년 동안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판단했던 것이고요. 문제는 이것이 한국 영토에 있으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MD를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고고도로 노동미사일을 500km 이상을 날린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그 정도 상황이면 이미 한국에서는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그들이 장사정포를 이미 발사하고 다 소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원래는 북한에서 오는 위협이 장사정포 방사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미사일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 MD는 과연 즉 고고도를 타격하는 MD는 우리 한반도 전적 환경에서 즉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므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현실적이냐 실용성이 있느냐 더군다나 우리 비용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아웃풋이 나오겠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훨씬 더 작은 나라입니다. 중심도 훨씬 작은. 그런데 그런 나라 다 MD 비슷한 MD, 고고도용 MD까지 다 배치를 하고요. 심지어는 방사포까지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 다 갖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여 년 전에 이것을 하게 되면 중국을 자극하고 북한을 자극한다 그래서 MD를 다 도입을 안 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지스함을 갖고 있는데도 이지스함에서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MD를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 싣고 있습니다. MD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이 한중 간의 그 관계가 가져올 수 있는 주변국과의 또 다른 관계가 오늘 토론의 이제 중심이었는데요. 네 분께 그 정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한중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겠죠. 동시에 주변국과의 관계 또한 우리가 주도하는 모습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네 분께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중국은 우리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부상을 미래 시점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미 중국은 부상된 중국이고 그 실체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과 군사동맹 그리고 복합동맹을 맺고 있고요. 더군다나 한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의 성장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즉 진영 논리에서 좀 벗어나서요. 지금 과연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지 좀 냉철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한중 관계, 한미 관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위 미중 대국 관계가 어떻게 편성이 될지에 대한 우리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차분히 볼 필요가 있다고 미중 생각합니다. 관계는 조금 더 대립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이를테면
그들은 소위 전략적으로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를테면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서 오전에는 인권 확실히 해라, 북한 확실히 해라 하고 오후에는 우리 돈 좀 꿔줘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대국 관계가 이렇게 파국으로 가거나 네. 아니면 소위 19세기, 20세기 제국 시대처럼 갈 거라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패권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상당히 한 가지만 더 안정적이라고 여쭙고 거의 관계스럽게 여쭙도록 할게요. 그 친구 사이가 말인데요. 네. 가령 최 교수님께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하고 정말 사이가 안 좋은 친구하고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친구를 어떻게 보실까요? 배신자로 보실까요? 아니면은 일단은 친구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죠. 너 왜 그러냐라고. 왜 그러냐. 근데 쟤하고도 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왜 쟤랑 친하지? 제가 아니 무엇이 쟤도 좋지? 똑똑하고 쟤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나도 같이 친해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아주 너그러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네. 그 한중 관계, 한미 관계, 중미 관계 아주 복잡한 틀에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사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거는 이제 정말 시간 낭비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최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중미가 파국으로 가지 않을 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될 건 내야 된다. 중국한테도 내야 되고 미국한테도 내야 된다. 특히 북핵 문제 같은 경우는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나서서 설득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중국으로부터도 인정받고 미국으로부터도 인정받는 네. 이런 한국의 어떤 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한테는 확실하게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국은 확실히 네. 중국의 미래의 자산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예. 그리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안별로는 갈등이 좀 심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북아 또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제 질서 변화에 이러한 변화에 우리는 매우 선제적이고 또 창조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 또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놓고 경쟁하는 이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국면 속에서 우리는 미중 갈등이 또 중미 갈등을 우리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한국은 신중하게 이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미중 갈등이 한반도로 불러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그것이 우리가 한국이 이 미중 갈등 속으로 이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큰 방향은 뭐 누구도 이견이 없겠습니다만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면요, 위원장님. 근데 아까 MD 문제도 그렇고 또 뭐 아시아인프라 은행도 문제도 그렇고 참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껌껌이는 네네. 그렇죠? 예. 그런데 큰 틀에서 본다면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가 이렇게 러브콜을 보낸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지금 미국은 한미 동맹 관계 중에 가장 높은 단위인 린치핀의 관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핵심추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미일 동맹, 일본도 린치핀의 동맹 관계로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측에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코너스톤, 초석의 관계로만 하고 있는데 왜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중시하고 있냐, 한미동맹을 왜 이렇게 중시하고 있느냐는 역시 어제 이은 그 시진핑 주석이 와서 한국민에게 보이는 그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냥을 들고 와서 지금 이웃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미중이 한국을 두고 상당한 전략적인 그런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이게 참 우리가 참 어려운 측면도 물론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을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즐기면서 우리의 국익을 잘 활용하면서 이걸 패를 잘 사용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끌어내는 좀 지혜를 한번 네. 이번 기회에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즐기기를 바라겠죠. 무엇보다 신중한 선택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아울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매우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는 우리 외교에도 큰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북핵 문제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당면한 현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세에 맞춰서 치밀한 대외 전략의 수립과 그 대응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